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되어 요즘은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서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루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맏딸이고 밑으로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지금도 눈물이 막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딱 수저 한 벌, 이불 한 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차라리 바닷가에서 뱃일이라도 하셨으면 좀 나았을 거라 하시는데 그냥 시골 깡촌에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컸고 엄마는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남의 집일을 해주다 만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2분 신혼살림 시작하셨던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더군요. 그때 눈물이 나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저 먹고 사는 것밖에 꿈꾸지 못했던 시절, 아버지는 어느 날 병든 암송아지를 하나 사오시곤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든 공부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엄마 아버지의 모습은 농사일, 소 키우는 일, 남의 집 일해주시는 모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셋은 저녁이면 부모님 팔다리에 들러붙어서 조망만한 손으로 서로 안마를 더 잘한다며 칭찬받으려 샘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딸들이 있어 하나도 안 힘들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는 소리가 부모님이 차마 하지 못했던 고단함이었다는 걸 알기엔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송아지 한 마리가 10마리, 20마리가 되도록 늘어갔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키워주신 덕에 큰딸인 저는 광주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동생들도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때인 여대생이 얼마나 놀고 싶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겠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걱정은 하지도 않고 신나게 대학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영광 시골집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옆에는 엄마가 한없이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제발 큰 병원에 가보자고요. 저희가 집을 떠난 이후부터 이유 없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는 경우가 잦았다고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치신 경우도 많았고 어느 순간 휘청하고 그대로 고꾸라질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막걸리 한 잔 드셔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점점 넘어지는 횟수가 잦아지고 손발이 저려와서 거동도 불편해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큰 병원에 가보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셨지만 우리 또래 아버지들 고집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며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면 낫는다고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혈압이 높으셔서 그런가 했던 것 같아요. 죽어도 병원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아버지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는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MRI부터 각종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다 돈이라며 절대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통에 정말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검사를 받으시게 했습니다. 며칠 후 듣게 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파킨슨병. 뇌에 문제가 생겨 점점 운동 능력이 퇴화하는 병이라는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조만간 정상 보행도 힘들 거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엄마는 어안이 벙벙해서 수술하면 되지 않냐며 요즘 암도 고치는데 암 말기도 아니고 죽는 병 아니지 않냐고 하셨지만 주변에 비슷한 병 때문에 힘들어한 친구가 있어서 그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 그대로 일만 하시느라 무릎이랑 손목엔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흉측하게 굳어져 버려 마치 이파리 떨어진 나뭇가지 같았어요. 병원복을 입은 아버지의 비쩍 마른 몸을 내려다보니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들도 거의 다 컸고 그놈의 농사일, 소 키우는 일 그만 좀 하셨으면 했는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몹쓸병이라니. 이 병이 정말 몹쓸병인 게 점점 뇌가 퇴화되면서 처음에는 손발, 그 다음에는 척추, 그 후에는 온몸이 마비될 거라 하더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양팔을 못 쓰는 건 확실하고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는 치료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20대 어린 나이였는데 주변에 의논할 사람도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병원비 많이 나온다며 한사코 퇴원하겠다고 하시는 통에 일단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축사에 소똥 치워야 한다며 삽을 들고 나서시더군요. 한 발을 땅에 제대로 딛지도 못하고 질질 끄시면서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참 사무치게 가슴에 맺혔습니다. 엄마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며 내 소랑 내 반 놔두고 어딜 가냐며 절대 입원은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그 일은 다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 도와드렸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애초에 두 분이서 그 많은 걸 읽어내신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져본 자신들의 집, 밭, 그리고 축사. 돌아가실 때 짊어지고 가실 것도 아닌데 그걸들 놀리는 건 죽어도 못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2년여가 흘렀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부모님을 돌봐드리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발병 초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아직은 혼자 버틸 수 있으니 학교부터 졸업하라고 하시더군요. 본인들은 못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농사일밖에 없지만 자식들만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면서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다 보니 저도 너무 지쳐갔고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생들에겐 우선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히 알게 되었고 마냥 울기만 하는 동생들을 달래며 이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동생들은 공부를 썩 잘했어서 둘째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막내는 간호장교로 임관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머물면서 엄마 아버지를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슬픔도 적응된다고 하죠. 그렇게 희망 없는 시간은 흘러갔고 아버지의 건강은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이게 뇌질환의 일종이다 보니 점점 온몸이 마비되어갔고 결국엔 거동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쪼그려 앉아 일만 해오신 탓인지 고관절이 괴사되어서 큰 수술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는 거의 10년째 누워만 계시지 엄마도 거동이 불편하시지 땅이야 조금 놀리면 되지만 축사 규모라도 줄이자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보았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처분할 수 없다며 없는 기운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전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겨울엔 그나마 날씨가 추워 견딜만 했지만 여름이면 그 많은 소들의 배설물을 치워내느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땐 그냥 살았다는 말이 제일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 삶을 생각하기에는 제 생활이 너무나 바빴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조차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한창 시기에 꿈을 포기하고 온갖 집안일에 아빠 병수발을 하려니 갈수록 심신이 지쳐갔지만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지금의 남편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모님 문제로 시골에 내려간다고 하자 자기도 일부러 저희 집 근처로 희망을 하여 발령을 받았고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곁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휴일이면 저희 엄마 아버지 모시고 나들이도 가고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주는 유일한 제 편이었어요. 자기도 직장 생활에 힘들 텐데 주말만 달려와 일도 도와주고 아빠 목욕도 도와주곤 했어요. 자기도 아버지가 어릴 적 오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셔서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다독여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고 저만 바라보는 남편이 안타까워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일부러 매정하게 밀어내보기도 했지만 말없이 항상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어머니는 저희가 연애할 때 절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애꿎은 사람 그만 놓아주라고 말이죠. 이건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남편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매몰차게 대했지만 정말 변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절 든든히 붙잡아주는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남편과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본인 정신만이라도 좀 멀쩡할 때 저 시집 가는 거 보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제 결혼식에 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 나이 먹도록 고생시킨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지만 남편이 뚝심으로 밀어붙여 어머님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부모님을 두고 결혼하는 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았지만 그동안 언니 고생 많았다며 이제 자기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안심시켜주는 동생들이 있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댁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엄마가 통장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엄마 아빠 돌봐준 보답이라고 하시며 신혼집은 깔끔한 새 집으로 얻어주고 싶으시다고요. 어차피 이제 축사 관리도 힘드니 축사 규모 줄이고 소도 많이 팔았다고 하시더군요. 병든 송아지 한 마리로 시작해 죽어라 일만 하신 두 분에게 소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냐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동안 네 월급이다 하며 주시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 후 거짓말처럼 아버지는 딱 10년 아프시고 돌아가셨네요.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며 엄마 잘 부탁한다고 거듭 말씀하시곤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 처음 쓰러졌을 때도 청천벽력 같은 불치병 선고를 받았을 때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던 엄마가 그날은 어찌나 우시는지 그간의 마음고생이 그대로 느껴져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도 힘들었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신랑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제게 베풀어준 마음만큼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남편한테만 신경 쓰고 잘 살라고 하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지금껏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같이 보살펴줬었기 때문에 전 시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찍 시아버님을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혼자 쓸쓸히 사는 모습을 보니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남편에게 함께 모시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사는 게 어때요? 혼자 저리 쓸쓸히 계시는데 혼자 지내시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네요. 친정에 계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세요. 괜찮겠어? 당신 지금껏 아버님 병소발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히 있어도 될 텐데 왜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려고 해? 당신 힘든 건 앞으로는 내가 볼 수 없으니 그런 생각 말고 이제라도 편히 살자. 남편이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 정도였다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에게 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몇 번 말하고 나서야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지옥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검사 결과 임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뛸 듯이 같이 기뻐해 주었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내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 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뱃속의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네, 쌍둥이였죠. 정말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애를 잘 들어선다는 약도 먹어보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에 두 명이라니.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새끼들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 발걸음 하나하나도 조심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겨울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집에서 김장을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임신 15주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오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김장이라뇨. 전 내키지 않아 어머니, 올겨울은 제가 홀몸이 아니니 제가 친정엄마에게 김치 좀 보내달라고 할 테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애미가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네가 좀 애 좀 뱉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니? 내가 네 나이 때는 시애미가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다시피 했고 대들지도 못했어. 누군 애 안 낳아본 줄 알아? 하시는데 할 말이 없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그깟 돈 몇 푼 된다고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뭐 어째? 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니네 친정에서 이 집 좀 해줬다고 이제 시애미도 안 보인다는 거지?
하시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하시면서 물건을 던지시는데 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해드릴게요. 해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다 우리 아이 놀라겠어요. 제발요, 어머니. 이 말이 나와서야 어머님은 진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래 남자친구가 있으셨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남편과 제게 항상 사진을 보면서 듬직하고 잘생기지 않았냐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 인생도 사셔야 되니 그분을 만나러 가실 때에는 용돈도 챙겨드리고 화장품도 사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돈이 좀 필요하셨나 봐요. 그걸 저희에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어머니는 저희들한테 말하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해드릴 줄 알았는데 저희가 힘들다고 하니 입장이 난처하셨는지 그때부터 사람 피를 말리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희들 때문에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생겼다고. 애미한테 그 정도 돈도 못 해주니? 저희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바로 드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지만 가족도 아닌 생판 모른 사람에게 그런 거금을 준다는 것도 저희에게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절했던 건데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뜬금없이 이번엔 김장을 하자는 거였고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날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내서 돈을 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거봐, 친작 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하시면서 어디론가 가시더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리 받고 가시는 걸 보니 너무 어머님이 싫었습니다. 그 돈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루하루 힘들게 소를 키워가며 버신 돈인데 저리 쉽게 빼앗듯 가져가 버리시니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도 했지만 괜히 모자 사이에 갈등만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일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님이 다급하게 급하시다면서 바로 이쪽으로 좀 오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바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전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남자분이랑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시더군요. 먼저 어른들에겐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고 그분은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네, 그분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남자친구분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조심스레 서류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차용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리 말씀드리니 돌아온 대답은 내 시어머니가 만나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저를 나오게 한 이유는 그 남자친구란 분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나보고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대신 이번에 차용증을 써주겠다면서요. 차용증 쓰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돈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저 보는 데서 그분에게 돈 잘 줄 수 있지? 태연하게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 얼마 전에 2천만 원 해드렸잖아요. 그것도 저희 없는 살림에 해드린 건데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니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리 최대한 어머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돌아온 대답은 뭐? 이 사람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깟 3천만 원 때문에 나랑 인연 끊을 거니?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렴. 이 시애미가 보증 서마.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7개월만 있음 내 쌍둥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그러면 분유값이고 교육비고 애들 키우면서 돈 쪼들리는 건 당연할 텐데 잘 알지도 못한 분에게 빌려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 용기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태어나면 그 돈으로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말하는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더군요. 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하며 울고 불며 빌었지만 어머님은 더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머리를 부여잡고 의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 아저씨 앞에서 본인을 입장 난처하게 하고 창피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였죠. 저는 의자에서 넘어졌고 제 몸 생각할 것도 없이 뱃속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을까봐 그 가게 직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빨리 119 좀 불러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얼마 후 곧바로 119가 와서 병원으로 향하였고 가는 내내 전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전 병원에 가면서 남편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곧장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어머님 아들인 것만으로도 남편이 미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다면 전 이혼을 각오하서라도 남편에게 어머님과 인연을 끊으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고 하늘이 도우신 건지 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우리 아이들은 무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지금껏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전부 말하였고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자기가 다 미안하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의 품에 안기는데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던지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자마자 어머님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남편은 어머니께 작은 거처를 마련해 줄 테니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머님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도 어머님이 나가주시길 원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 살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며칠은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냐며 버티셨지만 남편이 그러지 않으면 모자지간 인연을 끊는다고 하니 그때서야 집을 나가시더군요. 없는 살림이지만 자그마한 거처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황혼의 연애를 많이 하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남몰라 하고 애정이 두터우신지 이번에 알고 말았네요.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 속 한 번 썩힌 적이 없이 감사하게도 올바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7순이 넘으셔서 당뇨로 인해 거동도 불편해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리이기에 찾아뵙긴 하지만 그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다 보니 지금도 어머니랑 눈이 마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은 다행히도 아직도 건강하셔서 잘 지내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어느덧 50이 넘었네요. 이제는 저도 아이들도 다 커가고 남편과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축복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